평생을 모은 50억대 재산을 가진 노모가 암 투병을 시작하자 자식들은 슬픔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병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를 꺼내던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금고를 뒤져 유서를 훔쳐본 자식들. 그들은 그 유서 한 장이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더미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의 탐욕을 미리 꿰뚫어보고 스스로 함정을 파서 기다린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극.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논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동네에 70평생을 오롯이 바쳐 자산을 일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정희, 올해 73이었습니다. 정희는 22에 시집을 와서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았지만 남편이 40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린 자식 셋을 혼자 키워야 했던 정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농사일까지 거들며 한 푼 두 푼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날을 정희는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정희는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 만에 그녀는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위로 두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막내딸은 갓 젖을 땐 갓난쟁이였습니다. 친척들은 혼자서 어떻게 셋을 키우려고 그러냐, 차라리 큰애들만 데리고 재가를 알아보라며 혀를 찼지만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욱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무를 팔러 나갔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밤에는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늘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였지만 정의 본인은 몇 년이고 같은 치마저고리를 기워 입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정의를 두고 독한 여자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의는 그 시선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의는 동네 어귀에 헐값 논밭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 혼자 무슨 땅 욕심이냐며 손가락질했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평이라도 더 사두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이 흐르자 그 논밭들은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며 값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정희는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사거리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고 서초동에 작은 토지를 사두었으며 시내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적지 않은 현금 자산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굴러 일으킨 재산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올리던 날 정희는 공사 현장에 나가 직접 벽돌을 나르며 인부들과 함께 새벽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첫 임대료를 받던 날 그녀는 통장의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단 한 번도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서만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큰아들 재현은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공채로 입사해 빠르게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결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안의 딸 송지원과 했고 겉으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늘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의 절반, 첫 아이 출산비, 큰며느리 친정사업 자금까지 정희는 큰아들 부부가 부탁할 때마다 군말 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호는 처음부터 형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늘 한탕을 노리는 사업에만 손을 댔습니다. 첫 사업은 동네 카페였는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가 절반 이상을 날렸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마저 본사와의 분쟁 끝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호는 어머니를 찾아와 매달렸고 정희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조용히 빚을 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희가 남몰래 갚아준 재호의 빚만 모두 합쳐도 작은 집 한 채 값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받은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라는 태도를 보였고
정희가 한 번이라도 거절의 기색을 보이면 곧바로 서운함과 원망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혜 씨는 자식 농사도 재산 농사도 다 잘 지었다며 부러워했지만 정희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가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곳곳이 골마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큰아들 재현은 명절에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의 안부보다 먼저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거리 건물 임대료 얼마나 나와요? 거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차라리 저한테 명의를 미리 넘기시는 게 세금도 아끼고 낫지 않을까요? 큰 며느리 송지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차리는 와중에도 은근슬쩍 정희의 패물과 통장 이야기를 꺼냈고 시누이인 은지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시댁 재산을 입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그 패물들이요. 어차피 나이 드시면 끼실 일도 없잖아요.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지원은 정희의 맞은편에 앉아 손주들의 학비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어머니, 애들 국제학교 등록금이 너무 올라서 저희도 솔직히 부담이 커요. 할머니가 손주들 위해서 학비라도 좀 보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희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들이 먹다 남긴 갈비찜과 잡채가 가득했지만 정희에게 먼저 음식을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대화의 팔구할은 결국 돈과 재산으로 흘러갔습니다. 둘째 아들 재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이런저런 투자에 손을 댔다가 빚만 키워온 재호는 명절마다 어머니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들어가는 시행사업만 잘 되면 진짜 인생 역전이야. 서초동 땅 그거 어차피 놀리고 있는 거잖아. 그거 담보로 잡게만 해줘. 딱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엄마 호강시켜줄게. 정희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거절도 승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식들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열매를 탐내는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사람은 막내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오빠들 사이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 두 오빠는 도시로 유학을 보내졌지만 은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은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매주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오빠들 대신 부엌일을 도맡았습니다. 은지의 남편 역시 처가에 별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무던한 사람이어서 부부는 그저 조용히 정희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은지는 늘 재산에 욕심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은지를 가족 모임에서조차 진지한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어머니의 재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을에 은지를 자리에서 빼놓곤 했습니다. 막내는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재산 욕심도 없는 애잖아. 우리 둘이 알아서 정리하면 돼. 정희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70평생 동안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명백한 탐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들고 다시 병원을 찾은 정희에게 담당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3기로 확인됐고 이미 주변 혈관과 일부 장기로 암세포가 퍼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어려운 단계라 항암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럼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차분하게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런 그녀의 반응에 오히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보통 이런 진단을 받으면 환자나 보호자 누구라도 눈물을 보이거나 동요하는 법인데 정희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을 확인받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정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차분했습니다. 평생 거센 풍파를 혼자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결심이 서린 차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고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정희는 홀로 안방에 앉아 오래된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평생 모아온 부동산 서류와 통장, 그리고 폐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낡은 손목시계와 빛바른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세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시절의 아이들과 지금 돈 앞에서 눈빛이 변해버린 자식들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정희는 폐물과 통장들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재산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자식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곁을 맴돌겠지. 하지만 내가 쓰러지고 나면 저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낫겠다. 그날 이후 정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을 통해 소개받은 국내에서도 자산 승계 분야로 이름이 알려진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정희는 첫 상담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에 맞는 결과가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저를 돌본 자식에게는 깨끗한 재산이 가도록, 그리고 욕심만 부린 자식에게는 그 욕심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정희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희는 변호사와 여러 차례 비공개로 만나며 무언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지는 오직 정희와 변호사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은지를 통해 두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두 아들의 첫 반응은 충격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재현의 첫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엄마 입원하면 병실은 어디로 잡아야 하나? 1인실은 비용이 좀 나갈 텐데 다인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희는 그 말을 우연히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사가 걸린 병명을 전해 듣고도 가장 먼저 병실 등급의 비용을 따지는 큰아들의 모습에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목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곳곳이 골마 터질 준비를 하고 있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은 어머니가 병상에 눕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대학병원에 입원한 첫날, 두 아들과 며느리들은 다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에는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4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식사와 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의 정서적 지지도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고 자리를 뜨자 병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한 아름 들고 병실 문을 열어젖힌 그들은 의사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1인실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치료해도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남은 돈이라도 아껴야 저희도 숨통이 트이죠. 큰며느리 송지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곧바로 병원비 영수증을 펼쳐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한 달이면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자신들 몫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옅은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 신용을 하면서도 손목에 끼워진 오래된 옷가락지를 곁눈질로 살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락지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분실 위험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정희는 그 손을 슬며시 빼며 옷가락지를 다른 손으로 옮겨 쥐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며느리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본 정희의 무언의 대답이었습니다. 병문안이라는 명목으로 찾아온 자리에서 정희의 재산과 폐물은 늘 화두에 올랐습니다. 반면 정희의 건강이나 고통, 두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투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희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음식을 넘기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베개에 수북이 빠진 머리카락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미용실에서 가위와 바리캉을 빌려와 어머니의 남은 머리를 짧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짧게 자르니까 훨씬 시원하고 예쁘다. 나중에 머리 다시 나면 그때 또 멋지게 스타일 내드릴게. 은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위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의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곁을 매일같이 지킨 사람은 오직 막내딸 은지뿐이었습니다. 은지는 직장도 살림도 미뤄둔 채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병원비에 보탰고 남편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의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이해하는데. 우리도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가 빠듯한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빠들도 좀 분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옆에서 누구라도 지켜야 하잖아. 오빠들한테 부탁해도 다들 바쁘다는 말뿐이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후회는 안 하고 싶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지는 밤마다 보호자 침대에 쪽잠을 자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새벽이면 물수건으로 야윈 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죽이라도 좀 드셔봐. 내가 야채죽으로 끓여왔어. 한 숟갈만이라도. 정희가 토할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면 은지는 그 숟가락을 거두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권했습니다. 그러다 정희가 결국 한 숟갈을 삼키면 은지는 그제야 안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간병인은 은지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효녀시네요. 다른 자식분들은 잘 안 오시던데. 은지는 그 말에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두 오빠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병실에 머무는 시간 대부분은 어머니의 안부를 챙기는 대신 재산 정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엄마, 그 사거리 건물 말이에요. 명의를 지금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금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미리 증여해두는 게 100번 낫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 재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모습은 다정해 보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아들 재호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식사도 제대로 못 넘기는 와중에 사업 계획서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번 시행 사업 진짜 대박이야. 서초동 땅만 담보로 잡으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 나온다니까. 딱 6개월만 빌려주면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고도 엄마한테 떼드릴 돈이 더 많아질 거야. 재호는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이며 마치 전문가처럼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양가 대비 예상 수익률이 35%야. 이 동네에서 이런 사업 기회는 다시 안 나와. 엄마도 알잖아. 나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들어가는 거야. 정희는 야윈 손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며 지난날 재호가 가져왔던 카페 사업 계획서와 코인 투자 설명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재호는 똑같이 이번엔 진짜 대박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정희는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생각해보마. 그 한마디에 재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돈을 손에 쥔 듯 신이 나서 병실을 나섰고 정희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희의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까지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통증 관리와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큰아들 재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질문 자체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희는 그 말투에서 묘한 계산이 섞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문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장면들을 곁에서 지켜보던 은지는 어느 날 큰오빠 재현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지금 항암 치료받느라 얼마나 힘드신데 어떻게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해? 좀 위로라도 해드리면 안 돼? 재현은 은지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돈 한 푼 보태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끼어들어? 이건 우리 형제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은지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그 손길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자식들 중 유일하게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 그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든 줄 알았던 정희가 갑자기 은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늘 미안했다. 어릴 때부터 너를 뒷전으로 두고 오빠들만 챙긴 것 같아서.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정희는 옅게 웃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지가 초등학생 때 미술의 재능을 보여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졸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빠들의 도시 유학 비용을 마련하느라 형편이 빠듯했고 결국 은지는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숨죽여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미술학원 못 보내준 거 엄마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다. 오빠들 유학 보낸다고 너한테는 늘 양보만 시켰는데 너는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지. 엄마, 그게 다 옛날 일이잖아. 나는 진짜 괜찮아. 지금 엄마 건강한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정희는 그 말에 옅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온 막내딸을 위해 그리고 탐욕의 눈이 먼 두 아들에게 정당한 교훈을 주기 위해 정희는 조용히 마지막 계획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는 미미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통증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두 아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먼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자신이 평생 준비해온 마지막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두 아들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재산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그들을 잠식해갔습니다. 특히 큰아들 재현은 회사에서도 슬슬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위협받던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안전판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항암 치료 후 지쳐 잠들어 있던 사이 재현은 어머니의 가방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절박함이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가방 안에서 그는 본가 안방 금고에 비밀번호가 적힌 작은 수첩과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동생 재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아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호야, 엄마 가방에서 이걸 찾았어. 금고 비밀번호야. 재호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형, 그거. 엄마 허락도 없이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긴 뭐가 안 돼. 우리는 자식이잖아. 엄마가 어떻게 재산을 정리해 두셨는지 미리 알아야 우리도 대비할 거 아니야. 혹시 또 모르잖아. 엄마가 우리 생각도 못한 곳에 재산을 빼돌려놨을 수도 있고. 재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은 이미 두 형제의 양심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검진을 위해 잠시 병원에 가 있던 사이 두 형제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텅 빈 안방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금고 앞에 섰습니다. 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부동산 서류 봉투 몇 개와 오래된 폐물함, 그리고 통장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는 붉은 인주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한 장의 자필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서. 본인 유정희는 사후 본인의 모든 재산 중 사거리 상가 건물 및 서초동 토지 일체를 장남 박재현에게 상속한다. 그동안 가문을 위해 애써온 장남의 노고를 기려 이같이 결정하며 다른 자식들은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서명 끝에는 정의의 친필 서명과 지장,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지하게 변호사의 도움까지 받아 작성한 듯한 정식 문서였습니다. 형, 이것 좀 봐. 사거리 상가에 서초동 땅까지 전부 형한테 간다고 적혀 있어. 재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현 역시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몇 번이나 다시 읽으며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의 모든 핵심 자산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엄마가 결국 나를 인정해 준 거야. 재현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사거리 상가 건물의 시세, 서초동 토지의 가치까지 합치면 어림잡아도 수십억 원. 그는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새 차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재호 역시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형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나도 이 유서 찾는데 도움 줬잖아. 나중에 정리되면 나도 좀 챙겨줘야 해. 사업 자금만 좀 보태주면 진짜 평생 형 은혜 잊지 않을게. 알았어. 일단 이거부터 잘 처리하고 나면 나도 너 챙겨줄게. 두 형제는 유서를 다시 금고 깊숙이 넣어두는 대신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들키지 않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에게 효자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그들은 병문안 횟수부터 줄여나갔습니다. 가끔 들르더라도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 더 이상 진지하게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정희는 점점 더 귀찮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큰 며느리 송지원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간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시설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우리도 좀 살아야죠. 재현은 그 말에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설은 평범했지만 병원비가 저렴하고 면회가 까다로워 자식들의 발걸음을 줄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과 재호는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대학병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큰 치료 효과도 없잖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외곽에 요양 환경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내일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두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애틋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빨리 결정짓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무심한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은지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엄마 아직 정신도 또렷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통증 관리만 잘하면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외곽 요양병원으로 보내? 재현은 동생을 향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자꾸 나서? 돈 한 푼 안 보태는 사람이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다 알아서 결정한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 다음 날 정희는 두 아들이 부른 구급차에 실려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정희는 슬픔 대신 차분한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이미 그녀가 준비해온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흘러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생활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두 아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오직 은지만이 매주 빠짐없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로에 꽃이 많이 피었더라. 나중에 좀 괜찮아지시면 같이 걸어보자. 정희는 그 말에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져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렷한 정신으로 자식들이 보여준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2달이 흐른 어느 새벽 정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것은 그날도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고 정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막내딸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고를 전해 들은 두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슬픔의 눈물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을 시간이 왔다는 계산이 먼저 자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 부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지만 표정에서는 어딘가 모를 들뜸이 새어나왔습니다. 조문을 온 먼 친척이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 집 며느리들은 왜 저렇게 표정이 밝아? 뭐 좋은 일 있나? 하지만 두 아들 부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들이 갖게 될 재산의 가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화장이 마무리되자 재현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유서를 들고 곧장 등기소와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사거리 상가 건물과 서초동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절차를 담당하던 직원이 추가 서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재현은 그저 빨리 처리해달라며 채근하기만 했습니다. 명의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던 날 재현은 이미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온 뒤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를 마친 그는 들뜬 목소리로 동생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이제 진짜 다 끝났다. 사거리 건물이랑 서초동 땅 다 내 명의로 넘어가는 절차 시작했어. 이제 곧 우리도 새로운 인생 시작이다. 재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형, 진짜 축하해. 나도 좀 챙겨줄 거지?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돼. 알았어. 일 다 마무리되면 자리 한번 만들자. 그 시각 막내딸 은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홀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옷가지와 작은 소지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은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원망보다도 어머니를 떠나보낸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마무리할 즈음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선. 아, 박은지 씨 되십니까? 저는 한울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도연입니다. 고 유정의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여사님께서 생전에 준비해 두신 일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은지는 영문을 몰라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여사님께서는 투병을 시작하신 직후부터 본인 자산 중 일부에 대해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해 두셨습니다.
해당 신탁의 수익자는 박은지 씨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증 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접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가까운 시일 내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도현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직후부터 저희 사무실과 꾸준히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자산 중 채무나 법적 분쟁이 없는 깨끗한 자산들, 즉 현금성 자산과 주택, 그리고 권리관계가 명확한 토지들을 전부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 은지 씨께 안전하게 승계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신탁은 여사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라 사후 상속 절차나 다른 형제분들의 이해 제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입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서 이런 걸 다 준비해 두셨다고요? 네.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정희가 남긴 짧은 메모를 꺼내 읽어주었습니다. 평생 내 곁을 지켜준 막내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재산을 물려준다. 부디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은지는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무시와 서운함이 어머니의 진심을 의심하게 만든 적도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편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 재현의 집 거실에서는 작은 축하 자리가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재호 부부까지 한자리에 모여 머지않아 들어올 사거리 상가 임대료를 어떻게 나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제가 유서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사거리 상가 지분 30%는 저한테 넘겨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호의 아내가 끼어들며 한 말이었습니다. 재현의 아내 송지원이 그 말에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도 참 너무하시네. 우리 남편이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던지고 이 건물 관리를 도맡을 텐데 30%는 너무 많죠. 1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거실에는 시원한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새 아파트, 새 차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군가 다급하게 벨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재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등기 우편물을 든 집배원과 법원 및 금융기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현님 본인 맞으십니까? 등기 우편물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재현은 별 생각 없이 서명을 마치고 서류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받아든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서류 봉투를 열어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거실의 웃음소리는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채무 이행 촉구 통지서. 귀하가 자필 유언서에 의거하여 단독 상속한 사거리 소재 상가 건물 및 서초동 소재 토지에는 유정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합니다. 해당 채무의 총액은 48억 원이며 상속인 박재현은 민법상 단순 승인 절차에 따라 위 채무 전액을 승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게 뭐야? 48억? 빚이 48억이라고? 재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송지원이 서류를 빼앗아 들고 읽다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재호와 그의 아내 역시 황급히 서류를 들춰보았습니다. 사실 정희가 유서에 남긴 사거리 상가 건물과 서초동 토지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자산이었습니다. 수년 전 정희는 가까운 친척의 보증 요청을 들어주었다가 발이 묶였고 그로 인해 해당 건물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가 건물 자체도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 소송이 수년째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누적된 채무와 위약금까지 겹쳐 사실상 자산 가치보다 부채가 훨씬 큰 처분조차 어려운 깡통 자산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골치 아픈 자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해왔고 결국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처분 곤란한 자산을 유언서에 교묘하게 적어두어 욕심에 눈이 먼 자식이 검증 없이 덥석 받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재현은 이미 등기소와 세무서에 명예 이전 신청을 마치고 상속 개시 절차까지 진행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단순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날려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검증 없이 서둘러 욕심을 부린 대가는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형님, 그럼 제 지분은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재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재현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분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빚이 48억이라잖아. 내가 그 유서 보고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서두르지도 않았을 거야. 내가 언제 부추겼어? 형이 먼저 명예 옮긴다고 난리친 거잖아.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였고 두 며느리들 역시 서로의 잘못을 탓하며 머리채를 붙잡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거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다투어도 이미 확정된 48억 원의 채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현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는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회사에는 채무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임원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재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 처리되었고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가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재호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재산을 노리고 무리하게 투자처를 약속해 두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기존에 버려놓았던 사업까지 줄줄이 정리하며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형제는 한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향한 원망만 남긴 채 발길을 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막내딸 은지는 어머니가 남겨준 깨끗한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받은 재산을 함부로 쓰지 않고 어머니가 평생 어렵게 살아온 시절을 떠올리며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첫 행사날 은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받은 이 마음 헛되이 쓰지 않을게. 엄마가 평생 일으켜온 이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 은지는 그 후로도 매주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진심으로 곁을 지킨 사람에게는 결국 진심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운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정확히 마련해 둔 사연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 모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의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